이렇게 어떤 권력의 기본적인 흐름, 우리가 통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팍 틀어버리는 어떤 힘, 다른 이렇게 라인들을 만들어 버리는 데서 광대의 권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런 걸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광대로서 권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익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틀어버리는 거. 다른 라인을 딱 만들 수 있고 다른 계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 차플린 영화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모던 타임즈도 보면 이렇게 스패너 갖고 이렇게 라서 쪼개다가 여자 단추 보고도 이렇게 또 하죠. 사실 나사랑 단추랑 스패너랑 단추랑 만나는 게 잘 안 맞는데 그렇게 또 연결시키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작품이 진행되고 있어요. 채플린 영화 같은 경우. 두 번째 본 영화 양철북 같은 경우도 행진곡에서 왈츠로 틀어버리죠. 오스카라는 아이가 북을 쳐버려갖고 이런 게 어떤 권력, 광대들의 권력인 것 같습니다. 다른 라인을 만드는 힘.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아들 같은데 이것이 또 광대의 중요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어떤 힘, 이러한 것들이 광대의 권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광대와 모성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대의 성스러움, 세인트. 광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일화를 여기 양화진 광대 이야기 요 일화를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원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대원군 시절에 지금 양화대교라고 이제 양화진의 이름이 약간 좀 남아 있는데 양화진, 노량진, 양화진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인데 얼어붙은 강 위에서 광대들이 이제 춤추고 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광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춤추고 사슬을 치고 막 놀고 있는데 광대 마누라가 이제 춤추고 있는데 얼음에서 노니까 겨울에 얼음이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게 위기 상황이죠. 잘못하면 이제 죽는데 살려달라고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막 애걸복걸 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저것도 광대짓이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웅다웅하는 이 남편의 모습까지도 다 짜고 하는 광대짓거리인 줄 알고 막 웃어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짠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채플린 영화 중에 말년에 채플린의 인생 철학이 많이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영화가 있는데 주제가가 있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로 더 유명한 영화인데 라임라이트도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칼베로라는 어떤 광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막 무대에서 놀다가 오케스트라 속 부기로 떨어져갖고 이제 허리를 이제 다치는데 되게 아픈데 떨어진 모습을 보고 관객들은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픈데 이거 아픈 신용을 하면 관객들의 웃음이 사라질까봐 그냥 그만둬라. 그냥 둬라. 그래갖고 이제 아픈 척을 안 하고 이제 장면이 전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아프지만 오히려 관객들한테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광대들이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 김지아는 이런 광대들이 자기의 비참을 극대화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이런 자세를 되게 높이 사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양화진 이야기도 김지아 선생님 이야기의 모음집인 밥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광대들의 성스러움은 자기를 버려서 타인에게 어떤 기쁨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존적 비애를 극대화시켜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삶을 긍정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광대들의 지닌 성스러움입니다. 근데 앞에 두 일화, 양화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칼베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슬프죠.
물론 광대들이 한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어떤 동료의식, 동질감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어주는데 울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으로 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울어줄 적에 어떤 광대들의 한스러운 모습이 나오다가 그걸 웃음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살 같은 것 같아요. 광대들은. 그래서 그 보살 같음이 제가 볼 때는 그 광대들의 모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다다른 광대론을 얘기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이 혼란, 창조적 혼란. 이 혼란하고 광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중국 신화집인 산해경에 나오는 제강이라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혼돈의 신이고 그다음에 노래하고 춤을 즐기는 이런 신이죠. 좀 이상하게 생겼죠. 네? 귀, 코도 없고 이게 날개만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의 신인데 이 혼돈의 신을 왜 예술의 신으로 봤을까? 여기 어떤 저는 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바하 푸가인데요. 이 바하가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은 그냥 어떤 핑계고 여기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음악 들을 때마다. 그래서 그 왜 바하가 저런 식으로 음악을 표현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악 중에, 전통 음악 중에 이제 막 사물 음악도 있고, 근데 그 음악도 있고, 그런데 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난장을 치잖아요. 그것도 음악이란 말이죠. 왜 이런 카오스의 상태,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막 혼란도를 가중시키는 이런 형태를 왜 예술가들이 포착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어떤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예술을 어떤 정태적 형태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으로 보는 거죠. 계속 운동을 하는. 그래서 뭔가를 생성해내는. 카오스. 저 혼란 속에서 뭔가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예술가들은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서나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막 생성이 되는 이런 어떤 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광대들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를 몸으로 알고 있어요, 몸으로. 그래서 막 혼란 속에 뭔가 이렇게, 저 음악은 약간 좀 덜한데, 그 난장을 치는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뭔가 계속 뭔가 리드마 코드화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거는 막 계속 도망가려고 그래요. 계속. 이게 막 두 개가. 하나는 잡으려고 하고 하나는 도망가려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연속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카오스에 집착을 하는지. 근데 그 단순하게 카오스가 아니라 거기에 카오스지만 어떤 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결합이 돼서 어떤 세계를 계속 이제 생성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이 저는 어떤 우주적인 자궁이라고 느꼈어요. 우주적 자궁. 이 자궁을 지닌 거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 모성이다,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러면서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죽음, 사라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나고 죽고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이면서 활동인 거 이런 상태, 이 막 혼용된 역동적인 생성 상태, 이것이 광대들이 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세계를 표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이지만 그 혼란은 뭔가를 창조해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우주적인 자궁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 이것이 광대 활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대들은 이런 세계를 관객들한테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생과 사의 문제, 이렇게 인것과 아닌 것, 뭐 이런 세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되게 역동적인 파워풀한 어떤 힘을 지닌 세계를 이렇게 감염시키고 전해주는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그 어머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대들은 그래서 우주적인 자궁, 모성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혼란을 통해서. 저도 말하면서 나도 좀 혼란스러운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대들은 이런 세계와 접신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그런 세계를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 죽고 이런 게 그렇게 뭐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집에서도 초상집에서도 그렇게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고 그리고 역동적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게 죽으면 완전 끝이야. 이렇게 단절적으로 바라보면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끔찍한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저런 어떤 그 역동적 생성 상태라는 것, 생과 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이렇게 평소에 접하고 있는 광대들이라면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준비한 광대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광대와 카오스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런 생각이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어떤 그런 혼란 상태, 카오스. 그것은 되게 활동하는 세계이다. 이 정도까지 갔는데 아직 생각이 모자라서 더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광대하면서 이렇게 떠오른 것,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뭔가를 낳는다, 잉태해가지고 탄생시킨다, 창조한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결부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라는 것이 이게 직접 글을 쓰신다, 혹은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작곡한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광대의 몸짓 그 자체, 그러니까 연기자의 몸짓 그 자체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이거는 사적이었고 원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 배우들, 그러니까 광대들이라고 표현하신 이 입장에서 요즘은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타 광대들이 많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영화나 드라마 또 연극 여러 무대를 크로스오버하는, 그러니까 TV 연기도 하고 영화 연기도 하고 또 연극에서 또 무대에서 올라가지고 연기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극에도 이게 스타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연극의 대중화를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존재들, 소위 물론 유명세라는 이유 때문에 이 광대의 몸짓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스타라는 이미지, 대중의 스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우들이 이 광대로서의 역할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광대로서의 몸짓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얘기의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 서고 그다음에 영화에 나오고 이런 차원에서 광대가 아니라 어떤 광대적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광대적 삶의 태도를 갖고 살면 광대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지금 과연 스타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광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본의 노예가 돼서 개런티 얼마 받고 팔리고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면 사실 광대성을 발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연기를 통해서 창조적 혼란 상태를 막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조적 혼란을 연기로 어떻게 보여주지?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이 인문학적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학생 여러분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설명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인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지라도 이 광대로서의 삶, 그러니까 꼭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로서의 어떤 광대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조금 더 우리가 약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자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좀 질문이 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그 질문이죠. 하여튼 이 인문학과 이 광대의 몸짓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이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광대를 그냥 그 어떤 무대에 서는 배우, 어떤 그래서 무슨 전통 연희를 하는 어떤 연희자들, 그 다음에 뭐 배우들, 뭐 이런 식의 국한된 어떤 예술을 하는 영역에 국한되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문학적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광대적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결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실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만나고 이럴 때 그걸 어떻게 광대적인 태도로 견뎌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핍에 대응하면서 정말 아기처럼, 아이처럼 환동이 돼서 놀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삶의 태도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김태원 선생님께서 이 광대적 삶, 그러니까 순간과 찰나를 중시하고 한스러움으로부터 즐거움을 낳고 또 없는 무언가, 그 없는 무언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하는 어떤 삶의 자세, 또한 이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고 복잡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깬다는 것이 사실은 창작이잖아요. 누구나 질서를 따른다면은 뭐 맨날 똑같은 영화를 볼 거고 맨날 똑같은 것만 접하게 될 거, 이런 상황일 텐데, 이러한 어떤 혼란스러움의 중요성, 혼란스럽다는 것이 사실은 창작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다, 뭐 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이 1시간 반 동안 이 김태형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 박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